우리 아들을 죽였어. 네가 그 전화만 안 했어도 우진이는 지금 살아서 집에 돌아왔을 거야. 당장 그냥 내 눈앞에서 살아.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여보, 이 돈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걱정 마. 회사 일이야.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래도 이상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새벽 5시, 서연은 남편 우진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잠에서 깼다. 평소라면 이 시간엔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고 남편이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다. 남편을 믿기로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서연과 우진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부모. 서연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고 우진은 시댁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중견 제조업체였다. 우진의 아버지 태주는 창업주였고 어머니 백정임은 여전히 회사 일에 간섭하는 스타일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서연을 환영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무엇보다 말썽 없는 며느리였기 때문이다. 정임은 친척 모임에서 서연을 자랑하곤 했다. 우리 큰 며느리는 말이야, 정말 착해.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살 거야.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서연의 친정 역시 평범했다. 아버지 정호는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정호는 딸 하나를 키우며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서연은 그 말을 지키며 살았고 우진을 만나 결혼했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 가지만 당부했다. 서연아, 사람 말보다 기록을 믿어라. 세상은 증거로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최근 들어 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고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많아졌다. 서연이 물으면 우진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을 압박하고 싶지 않았다. 우진은 회사에서 사람 좋은 형으로 통했다. 후배들이 실수해도 감싸주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다.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회사 내부의 더러운 일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은 거래처와의 리베이트 문제, 서류 조작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우진은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정작 본인이 주도한 일은 아니었다. 문제의 중심에는 우진의 동생 도연이 있었다. 도연은 우진보다 5살 어렸고 MBA를 마치고 돌아온 뒤 회사의 전략기획팀을 맡고 있었다. 겉으로는 형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회사를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했다. 도연은 영리했고 야망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냉정했다. 형이 회사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회사 일이 좀 이상해.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럼 어떡하려고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일단 확인해 봐야 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진행되고 있어. 그날 밤 우진은 회사 서버에 접속해 몇 가지 파일을 확인했다. 거래처 명세서, 입출금 내역, 계약서 사본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회사 자금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액도 상당했다. 우진은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다. 우진은 고민 끝에 아버지 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만약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본인이 누명을 쓸 수도 있었다. 우진은 며칠간 조용히 자료를 모았다. USB에 파일을 복사하고 이메일을 백업하고 통화 내역을 정리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불안했다. 우진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다. 서연은 다만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과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아이들은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아빠가 퇴근하면 달려가 안겼고 주말이면 공원에 가자고 졸랐다. 그러는 사이 회사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연은 형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챘다. 우진이 평소와 다르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회계팀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도연은 서둘러야 했다. 형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 전에 형을 먼저 제거해야 했다. 물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형이 더 이상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우진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우진은 전화를 받았고 짧은 대화 끝에 표정이 굳어졌다. 전화를 끊은 우진은 서연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겼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에도 회사에 가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우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일 가서 확인해보고 얘기할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남편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서연은 아침을 준비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우진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서연은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우진은 토요일 오전 회사로 향했다. 주말이라 사무실은 한산했지만 전략기획팀 쪽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우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도연과의 대화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도연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차를 2잔 준비해 두고 형을 맞이했다. 형, 와주셔서 감사해요. 주말인데 불러내서 미안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우진은 그 속에 숨겨진 긴장을 느꼈다. 우진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형, 이거 보셨어요? 우진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거래처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 그리고 그 서류에 우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진은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나는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회계감사 들어오면 형 이름으로 처리된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진은 서류를 다시 살펴봤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처럼 보였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형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우진은 동생의 눈을 똑바로 봤다. 도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우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도연이 자신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이 일 내가 관련된 거 맞지? 도연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 편이에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우진은 더 이상 도연을 믿을 수 없었고 도연은 형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우진은 회사를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서연은 남편의 목소리에서 피로를 느꼈다.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해서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게. 전화를 끄는 서연은 불안했다. 남편이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주말에도 일한 게 신기한 듯 이것저것 물어봤다. 아빠 회사에서 뭐 했어? 우진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빠 일 좀 봤지. 너희는 오늘 뭐 했어?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늘어놨다. 아이들을 재운 뒤 우진은 서연과 마주 앉았다. 서연은 차를 한 잔 내밀며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말해줘요. 우진은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회사 내부의 비리,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 도연과의 대화. 서연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직접 보고할 거야. 도연이 뭐라든 진실은 밝혀져야 해. 서연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당신 혼자 감당하지 마요. 우진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우진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봤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비리 문제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에 우진은 회계팀 직원 한 명을 조용히 만났다. 이 거래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과장님, 이거 전략기획팀에서 처리한 건데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우진은 점점 확신이 들었다. 도연이 모든 걸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우진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도연이 작성한 내부 메모,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비자금 계좌 내역. 우진은 USB에 모든 자료를 복사했다.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할 차례였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형, 지금 어디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만나요. 우진은 망설였다. 도연을 만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우진은 전화를 받았다. 어디서 만날래? 도연은 대답했다. 회사 근처 카페요. 30분 후에 봬요. 우진은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이번 주에 중요한 자리 있어. 나 혼자 가기 겁나. 혹시 모르니까 이 USB 우리 집 금고에 넣어둘게. 서연은 문자를 보고 불안해졌다. 남편이 뭔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 같았다. 우진은 카페로 향했다. 도연은 이미 와 있었고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형, 앉으세요. 우진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형, 그 서류 일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형한테 좋을 게 없어요. 우진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협박하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니에요. 충고예요. 이 일은 형 생각보다 복잡해요. 형만 다치게 될 거예요. 우진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다치든 말든 진실은 밝혀져야 해.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형, 후회하실 거예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카페를 나섰다. 도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주먹을 꽉 쥐었다. 형이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날 밤 도연은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다. 형수님, 저 도연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서연은 뜻밖의 전화에 당황했다. 무슨 일인데요? 도연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우진이 형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형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내일 잠깐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형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도연의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위험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어요. 내일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도연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하나.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였다.
우진은 일찍 출근했고 서연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어젯밤 도연의 전화를 떠올렸다. 도연은 오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형수님, 오늘 오후 2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요. 서연은 망설였다. 남편 몰래 도연을 만나는 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다급하게 말했다. 형수님, 우진이 형이 지금 회사에서 큰 문제에 휘말려 있어요. 제가 형을 도와주고 싶은데 형은 제 말을 안 들으세요. 형수님이 설득해 주셔야 해요. 서연은 결국 약속을 잡았다. 남편이 위험하다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오후 2시 서연은 카페에 도착했다. 도연은 이미 와 있었고 서연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다. 형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우진이가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형수님, 우진이 형이 지금 회사 내부 비리를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형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누명이요? 무슨 누명을 써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회사 내부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서류에 형 이름이 적혀 있어요. 형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형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형을 도와주고 싶은데 형이 제 말을 안 믿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그런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일단 형이 아버지한테 보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형수님이 형한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설득해 주세요. 제가 형을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서연은 도연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다. 도연이 정말 형을 돕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우진이한테 말해볼게요. 도연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형을 꼭 지킬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연은 카페를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우진은 아내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집에서 얘기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를 끄는 우진은 불안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저녁, 우진은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진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오늘 도연과 만난 이야기를 꺼냈다. 우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도연이를 만났다고? 왜? 서연은 도연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우진이 위험하다는 것,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 도연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 우진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여보, 도연이 말 믿으면 안 돼. 걔가 지금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서연은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우진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회사 내부 비리, 도연의 관여, 위조된 서류. 서연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도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연이는 지금 날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날 먼저 누명 씌우려는 거지.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시동생이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니.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진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증거를 다 모았어. 내일 아버지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도연이가 뭘 하든 진실은 밝혀질 거야. 서연은 남편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도연을 만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연은 서연이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나 모든 걸 털어놓을 예정이었다. 서연은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다. 조심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우진이 집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우진이 형이 지금 위험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형한테 가는 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사고라니? 도연은 다급하게 말했다. 형수님, 지금 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형한테 가야 해요. 형수님도 같이 가요. 빨리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위험하다는 말에 이성을 잃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죠? 도연은 주소를 알려줬다. 여기로 빨리 와요. 서두르세요. 서연은 아이들을 이웃에 맡기고 급히 집을 나섰다. 도연이 알려준 곳은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서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우진은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 순간 우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USB를 가방에 넣고 모든 증거를 아버지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도연이 이미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 지금 도연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진은 차를 몰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리허설하고 있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믿어줄까? 그는 가방 속 USB를 확인했다.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거래처 리베이트 내역, 위조된 서류, 도연의 이메일. 이것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우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서연이었다. 우진은 운전 중이라 받지 못했다.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통 있었다. 여보, 도연이가 당신 위험하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전화 좀 받아요.
걱정돼요. 우진은 불안해졌다. 도연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서연이 받지 않았다. 우진은 초조해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일단 아버지에게 모든 걸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서연을 찾아야 했다. 한편 서연은 도연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은 한적한 주택가였고 도연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어디 계세요? 제가 도착했어요. 도연은 대답했다. 형수님,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진이 형이 곧 그쪽으로 갈 거예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우진이 여기로 온다고? 왜? 서연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도연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도연이 자신을 속인 거라고. 서연은 급히 택시를 다시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우진이 형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형수님도 빨리 거기로 가세요. 형이 위험해요. 서연은 다시 혼란스러웠다. 도연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일단 시아버지 집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야 했다. 그녀는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서둘러 달라고 했다. 가는 내내 서연은 불안했다. 남편이 무사하길 바랐다. 그 시각 우진은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태준이 문을 열었다. 우진이 무슨 일이냐? 우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회사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태준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들어와. 우진은 거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먼저 보셔야 해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태주는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을 켰다. 우진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게 거래처와의 리베이트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위조된 서류고요. 도연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태주는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도연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 태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리고 도연이는 지금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했어요. 태주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두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진아, 내 말이 맞다면 도연이를 당장 조사해야 해. 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회사가 망하기 전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왔다. 여보. 우진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서연아, 왜 여기 왔어? 서연은 남편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당신 괜찮아요? 도연이가 당신 위험하다고 해서.
우진은 아내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어. 도연이가 널 속인 거야. 서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도연이 자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 했던 거였다. 서연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제가 도연이 말을 믿어서. 우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태주는 두 사람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 태주는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도연이를 불러서 직접 물어볼게. 너희는 집에 가서 쉬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도연이를 조심하세요. 걔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과 서연은 아버지 집을 나와 차에 탔다. 서연은 여전히 불안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도연이가 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우진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 아버지가 알았으니까 이제 도연이는 끝이야. 하지만 우진은 몰랐다. 도연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수는 우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우진은 전화를 받았다. 뭐야?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형,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우진은 대답했다. 사실대로 다 말했어. 내가 한 짓 전부. 도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형, 후회하실 거예요. 형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든 증거는 이미 제가 다 없앴어요. 오히려 형이 누명 쓰게 될 거예요. 우진은 화가 났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아버지는 이미 다 아셨어.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우진은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진은 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다. 서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평온한 척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른 채 밥을 먹고 장난쳤다. 저녁을 먹은 뒤 우진은 서연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여보, 이제 곧 끝날 거야. 아버지가 도연이를 조사하실 거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조심해요. 도연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늦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태준이었다. 우진아,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와. 도연이랑 같이 얘기 좀 하자. 우진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끄는 우진은 안도했다.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출근 준비를 했다. 서연은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다. 조심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오늘이면 다 끝날 거야. 우진은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붐볐다. 우진은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들으며 운전했다. 머릿속으로는 아버지와 도연과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도연이 인정하게 만들까? 하지만 그 순간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우진은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왜? 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여보, 도연이가 또 전화했어요. 당신한테 급한 일이 생겼대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한대요. 우진은 짜증이 났다. 도연이 또 뭐라고 하는데? 서연은 대답했다. 회사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쪽에 계시대요. 우진은 의심스러웠다. 이상한데? 아버지는 회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서연도 불안했다. 저도 이상해요. 하지만 도연이가 정말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은 잠시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다. 알았어. 일단 그쪽으로 가볼게. 혹시 모르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우진은 방향을 바꿔 도연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회사에서 꽤 떨어진 한적한 도로였다. 우진은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도연이 왜 이런 곳으로 부른 거지? 그 순간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우진은 깜짝 놀라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순간적인 충격이 있었고 우진의 의식이 흐려졌다. 귀에서는 울림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서연의 목소리였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전화에서 서연이 다급하게 외치고 있었다. 여보, 여보, 무슨 소리야? 대답 좀 해봐. 하지만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우진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우진은 병원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서연은 전화로 사고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니. 아이들은 어떡하지? 서연은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영면에 들어 있었다.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태주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주저앉았다. 우진아 정임은 울부짖으며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우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연도 병원에 왔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형의 시신 앞에 섰다. 형 미안해요. 제가 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은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서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남편의 영정 앞에 섰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안 깨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 언제 일어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장례식이 끝난 뒤 시댁 식구들은 사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까? 도연은 조용히 한마디 던졌다. 형수님이 형을 불러내신 거 맞죠? 서연은 깜짝 놀라 도연을 봤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형이 그날 아침 형수님 전화 받고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자신이 도연의 말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그 때문에 방향을 바꿨다. 서연은 자책감에 무너졌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임은 서연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서연은 변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도연에게 속았고 그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을 위로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은 서연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시댁 본가에 머물고 있었다. 정임은 서연을 볼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 때도 정임은 서연을 외면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정임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도연의 말을 믿고 남편에게 전화했고 그 때문에 남편이 방향을 바꿨고 사고가 났다. 그 사실이 서연을 짓눌렀다. 태주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말이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우진의 사진을 바라봤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도연이 대신 회사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태주는 그저 묵인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회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서연은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먼저 신용카드가 정지됐다. 서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명의인의 요청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명의인이요? 제가 명의인인데요? 상담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이 계좌는 고객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정 상속인의 요청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다. 시댁에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진 명의로 된 통장, 카드, 모든 게 막혔다. 서연은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 저 지금 카드가 다 막혔어요. 어떡하죠? 정우는 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서연아, 지금 어디 있니? 내가 갈게. 하지만 정우가 시댁으로 오기 전에 더 큰 일이 터졌다. 경찰이 정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정우 씨, 문서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우는 황당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경찰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고인이 된 사위분의 회사 거래 관련 서류입니다. 정호 씨의 사무소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확인했다. 분명 자신의 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정호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도용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호를 조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호는 사무소 출입이 제한됐고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서연은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 이제 아버지까지 누명을 쓰게 됐다. 서연은 도연을 찾아갔다. 도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도연 씨, 이게 다 당신 짓이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형수님.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제 카드를 막은 것도
우리 아버지를 조사 대상으로 만든 것도 다 당신이죠?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다. 형수님,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그저 회사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이 남긴 문제들을 정리하는 거죠.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가 없었다. 도연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걸 알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형수님, 제 충고 하나 드리자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조용히 지내세요. 형수님이 괜히 문제를 키우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서연은 도연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들까지 언급하는 건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 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마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연은 시댁 본가로 돌아왔다. 정임은 서연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당장 나가. 서연은 당황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임은 서연의 짐을 거실로 던졌다. 내가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장 나가. 서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듯 끌어안았다. 어머님, 아이들은 어떡하라고요? 이 아이들은 어머님 손주들이잖아요. 정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거야. 너만 나가면 돼. 서연은 정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건가? 안 돼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제가 엄마예요. 정임은 비웃었다. 내가 엄마, 남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손주들을 키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제가 우진 씨를 죽인 게 아니에요. 저도 속은 거예요. 도연 씨가 저를 이용한 거라고요. 하지만 정임은 듣지 않았다. 변명 그만해. 사실이 뭐든 내가 우리 아들을 불러냈고 그래서 우진이가 죽었어. 그게 다야. 서연은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갈 곳은 없었다. 친정 아버지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찜질방으로 향했다. 찜질방 로비에서 서연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다. 아이들은 왜 할머니 집을 나왔는지 물었다. 엄마, 우리 집 안 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는 거야.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뒤 서연은 찜질방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이제는 갈 곳 없는 엄마가 되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돈이 점점 떨어졌다. 서연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주부인 서연을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다. 게다가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는 서연을 누가 채용하겠는가? 어느 날 서연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에 아버지 정호의 얼굴이 나왔다. 중견기업 비리 연루 의혹, 회계사무소 대표 조사 중 서연은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정우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그것보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은?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마저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아이들을 봤을 때 서연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내가 지켜야 해. 서연은 결심했다.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겠다고. 서연은 구인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관광지에서 리어카 장사를 하는 것. 경력도 필요 없고 자본도 적게 들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돈을 모아 중고 리어카를 샀다. 그리고 강원도 관광지로 향했다. 겨울이었고 관광객들은 따뜻한 음식을 찾았다. 서연은 옥수수, 어묵, 군밤을 팔기로 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서연은 리어카를 끌고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손이 시려워 호호 불며 따라다녔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장갑을 끼워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우리 집 마련할 거야. 밤이 되면 서연은 싸구려 모텔에서 아이들과 함께 잤다. 아이들이 잠든 뒤 서연은 작은 노트에 하루 매출을 적었다. 오늘은 얼마 벌었고 내일은 무엇을 팔아야 할지. 서연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웠다. 어느 날 관광객 한 명이 서연에게 물었다. 사장님, 혼자 이 일하세요? 힘들겠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그러는 사이 도연은 회사를 장악해 나갔다. 우진이 남긴 자리를 차지하고 태준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다. 태준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기력했고 도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도연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갔다. 하지만 도연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우진에게는 누나 강미선이 있었다는 것을. 미선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선은 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미선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 당시의 CCTV, 통화 기록, 우진의 일정표. 미선은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당일 도연의 차가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우진이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 미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 내부 비리, 도연의 움직임, 서연에게 걸려온 전화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미선은 확신했다. 도연이 동생을 죽인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미선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사고 당일 도연이 트럭 운전사와 만났다는 정황. 그리고 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기록. 미선은 이 모든 자료를 모아 봉투에 넣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준비했다. 옥수수를 삶고 어묵 국물을 끓이고 군밤을 볶았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관광지는 추웠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까지 불었다. 서연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장갑을 꼈지만 손끝은 곧 얼어붙었다. 리어카를 끌고 관광지 입구로 가는 길은 오르막이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리어카를 밀었다. 어묵이요. 뜨끈한 어묵 드세요. 서연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어묵을 샀다. 하나 주세요. 저는 옥수수 하나요. 서연은 웃으며 음식을 건넸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떠난 뒤 서연은 호 입김을 불어 손을 녹였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늘 하루 벌어야 내일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었다. 점심때가 되면 서연은 잠깐 쉬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러 모텔로 갔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달려왔다. 엄마. 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 대신 손을 비볐다. 엄마, 추워. 서연은 아이들에게 핫팩을 쥐어주었다.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 따뜻할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야, 너네 엄마 리어카 끌고 다니지? 진짜? 완전 웃기네.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하지만 서연은 눈치챘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우울함을. 저녁이 되면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라면이나 김밥, 가장 싼 메뉴였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엄마, 맛있어. 서연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밤이 되면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남았다. 작은 모텔 방 구석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번 돈, 내일 필요한 재료비, 모텔비, 식비. 계산하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없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서연은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깰까봐. 며칠 뒤 서연은 관광지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다. 시어머니 정임이었다. 정임은 친구들과 함께 관광을 왔다가 우연히 서연을 발견한 것이었다. 정임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낡은 파카를 입고 리어카를 끄는 며느리의 모습. 정임은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기 가자. 여기 별로야. 정임은 서연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봤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미 모든 게 끝났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우리 괜찮아.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위로하다니. 서연은 다짐했다. 내가 꼭 일어설 거야. 아이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거야. 한편 강미선은 증거를 모두 정리했다. 사고 당일의 CCTV, 도연의 차량 이동 경로, 트럭 운전사와의 접촉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모든 게 도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선은 이 자료를 들고 아버지 태준을 찾아갔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미선은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보면서 태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도연이 우진을 죽였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이게 사실이냐? 태준의 손이 떨렸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도연이가 오빠를 죽였어요. 회사 비리를 덮기 위해서요. 태준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미선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물을 건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은 물을 마시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미선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선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도연이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죠.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다. 회사도 망할 거야. 미선은 답답했다. 아버지, 그럼 오빠는 어떡해요? 억울하게 죽은 오빠는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아들을 감옥에 보낼 용기가 없었다. 태준은 갈등했다. 며칠이 지났다. 태준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우연히 관광지를 지나가다 서연을 봤다. 리어카를 끌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파는 며느리. 그 옆에는 손이 빨개진 손주들. 태준은 차를 세웠다. 멀리서 서연을 지켜봤다. 서연은 추운 날씨에도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돕느라 작은 손으로 군밤을 나르고 있었다. 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도연의 말만 믿고 서연을 내쫓았다는 것을. 서연이 정말로 우진을 죽인 게 아니라 도연에게 이용당한 것뿐이라는 것을. 태준은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님. 태준은 서연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서연은 당황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태준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도연이 말만 믿었어. 내가 우진이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서연은 눈물이 났다. 아버님. 태준은 계속 말했다. 서연아, 나한테 돌아와라. 아이들이랑 같이. 내가 너희를 지킬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태준은 서연의 거친 손을 봤다. 갈라지고 얼어붙은 손.
그리고 옆에서 떨고 있는 손주들. 태주는 울었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너무 많이 아팠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도연이를 불러라. 이제 끝낼 시간이다. 미선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움직였다. 도연을 회장실로 부르라는 아버지의 지시. 미선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이 부르신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 도연은 문자를 보고 의아해했다. 무슨 일이지? 도연은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 태준과 누나 미선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도연은 긴장하며 물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태준은 도연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앉아라. 도연은 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서류 봉투를 꺼내 도연 앞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느냐? 도연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CCTV 사진, 계좌 거래 내역, 트럭 운전사와의 접촉 기록.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도연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이 대답했다. 내가 조사했어. 내가 오빠를 죽였다는 증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형을 죽이지 않았어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다. 거짓말하지 마라. 증거가 다 있다. 내가 트럭 운전사한테 돈을 줬고 우진이를 그쪽으로 유인했어. 그리고 사고를 만들었지. 도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니? 내 형인데 왜?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가득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형이 회사를 망치려고 했어요. 비리를 아버지한테 보고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회사가 무너질 뻔했어요.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미선이 소리쳤다. 회사를 지켜? 내가 비리를 저질렀잖아. 오빠는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거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들통났다. 태주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도연아, 너를 경찰에 넘겨야겠다. 도연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제발이요. 경찰에 넘기면 저는 끝이에요. 우리 가족도 끝나고요. 태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은 이미 끝났다. 내가 형을 죽인 순간부터.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태주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내가 우진이를 죽였다. 그리고 서연이와 정호에게 누명을 씌웠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태주는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은 태준을 노려봤다. 아버지도 회사 비리를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는 척했을 뿐이지. 저만 벌 받으면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태주는 도연의 협박에 당황했다. 사실이었다. 태준도 회사 내부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준 적이 있었다. 미선이 개입했다. 도연아, 그만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은 미선을 봤다.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변호사 하면서 우리 회사 법률 자문 받았잖아요. 누나도 연루될 수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협박하고 있었다. 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가족이라는 게. 태주는 전화기를 내려놨다. 나가봐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도연은 회장실을 나갔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자마자 불안했다. 아버지와 누나가 언제 경찰에 신고할지 몰랐다. 도연은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연은 태준의 방문 이후 복잡한 심정이었다.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 서연은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 고민했다. 며칠 뒤 서연은 친정 아버지 정호를 만났다. 정호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한 상태였다. 서연아, 너는 괜찮니? 아이들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정우는 딸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서연은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우는 결심했다.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정우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회장님, 저 정우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태준은 정우의 전화를 받고 놀랐다. 정우를 만나는 게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정우는 태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제 딸이 겪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제 딸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누명도 벗고 싶습니다. 태준은 정우의 눈을 봤다.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딸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태준은 말했다. 정우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이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돼야 합니다. 태준은 이해했다. 정우는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고 있었다. 태준은 결심했다. 도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가족이 무너지더라도 아들 우진을 위해, 그리고 서연과 손주들을 위해. 태준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경찰에 신고해라. 도연이를 넘기자. 미선은 아버지의 결심에 안도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처리할게요. 미선은 경찰에 연락했다. 그리고 도연의 범죄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며칠 뒤 경찰은 도연을 소환했다. 도연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걸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다. CCTV, 계좌 거래 내역, 트럭 운전사의 자백. 도연은 결국 체포됐다. 뉴스에는 중견기업 2세,
형 살해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 떴다.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빠졌다. 정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었다.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하지만 태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도연이는 우진이를 죽였소. 이제 받아들여야 하오. 한편 서연은 뉴스를 보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도연이 잡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누명이 벗겨질 거라는 것. 서연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슬펐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며칠 뒤 경찰은 정호에게 연락했다. 정호 씨, 조사 결과 정호 씨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서류 조작은 도연 씨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누명을 벗었다. 정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아빠 누명 벗었다. 이제 괜찮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정호는 말했다. 서연아, 이제 내 차례야. 너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자. 아이들은 엄마를 안으며 웃었다. 도연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중견기업 형제 갈등, 비극으로 끝나 회사 승계 다툼이 살인으로 언론은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태주는 병원에 입원했다. 아들의 죽음과 다른 아들의 구속이라는 충격이 심장에 무리를 줬다.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태주는 병실에서도 서연 생각뿐이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여전히 관광지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태준을 괴롭혔다. 미선아,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 태준은 병상에 누운 채 미선에게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원도 관광지에 있어요. 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태준은 일어나려 했다. 내가 가야 해. 당장 퇴원 절차 밟아줘. 미선은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 아직 몸이 회복 안 됐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하지만 태주는 고집을 부렸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결국 미선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태주는 강제 퇴원을 하고 운전기사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생각했다. 저 눈처럼 모든 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관광지에 도착한 태주는 서연을 찾았다. 멀리서 낡은 리어카가 보였다. 그 옆에는 서연과 아이들이 있었다. 서연은 옥수수를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고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며 군밤을 나르고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다. 미선이 아버지를 부축했다. 사람들이 태준을 쳐다봤다. 관광지에 정장 차림의 노인과 여성이 다가오는 게 이상해 보였다. 서연은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님? 왜 여기? 태주는 서연 앞에 섰다. 그리고 미선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들 뭐야? 왜 무릎 꿇어? 서연아, 늙은 사람이 눈이 멀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임도 함께 왔다.
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쳐 있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서연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마음 한편에서는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너무 많이 울었다. 너무 많이 아팠다. 일어나세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태준과 정임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연아,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봤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뭐든 들어주마. 말해봐라. 서연은 또렷하게 말했다. 진실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아버지부터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마. 다 바로잡을 거야. 정임도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봤을 때 결심이 섰다. 알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갈게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의 말에 태준과 정임은 안도했다. 미선도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서연은 미선의 등을 토닥였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어요. 그날 서연과 아이들은 시댁으로 돌아갔다. 집은 그대로였다. 서연이 떠난 뒤에도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임은 서연을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서연아, 여기가 내 방이야. 편하게 쉬어. 서연은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다. 몇 달 만에 편한 침대에 눕게 됐다. 아이들은 신나서 집안을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우리 장난감 그대로 있어. 서연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며칠 뒤 태주는 변호사를 불렀다. 정호 씨의 누명을 완전히 벗길 방법을 찾아줘. 그리고 서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식 성명을 준비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주는 또한 도연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기로 했다. 회사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거래처 리베이트, 서류 조작, 모든 비리를 공개했다.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았다. 진실이 더 중요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도연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다. 우진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 서류를 위조한 것, 정호에게 누명을 씌운 것. 도연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형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는 태준과 정임, 미선이 앉아 있었다. 서연도 함께 있었다. 도연은 서연을 봤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다.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는 것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도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 횡령, 문서 위조,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다. 정임은 울면서 아들을 봤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더 이상 감싸줄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뒤 태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제 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과 그의 가족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뉴스에 나왔다. 사람들은 태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재벌 2세를 직접 감옥에 보낸 아버지 진실을 선택한 기업인 태준은 언론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우진에게 떳떳하고 싶었다. 며칠 뒤 서연은 정우를 만났다. 정우는 완전히 누명을 벗었고 사무소도 정상화됐다. 서연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잖니.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정우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우진의 영정 앞에 앉았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을 죽인 사람도 처벌받았고요. 이제 편히 쉬세요. 서연은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함께 절을 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큰아이가 말했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며칠 뒤 태주는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태주는 서류를 꺼내 서연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야. 태주는 설명했다. 우진이가 가지고 있던 지분, 그리고 내 지분 일부를 너한테 주려고 해. 내가 이 집안의 일원이니까. 서연은 당황했다. 아버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우진이가 지켰던 것들을 내가 이어가야 해.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태준의 진심을 느꼈다. 아버님, 저는 회장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 나도 그걸 바라는 거야. 내가 이 집안이 다시 사람답게 살도록 잡아줬으면 좋겠어. 회장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어요.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임이 직접 차린 밥상이었다. 서연아, 맛있게 먹어. 정임은 서연에게 반찬을 계속 올려줬다. 서연은 감사하며 밥을 먹었다. 가족이 다시 모인 자리였다. 태주는 식사 중에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도 말했다. 오빠가 지키려던 것들, 우리가 지키자.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아이들을 재웠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서 잠들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서연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서연을 경영기획실에 배치했다. 일단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 그리고 천천히 내 자리를 찾아가. 서연은 열심히 일을 배웠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회사 직원들은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진짜 대단하다. 저런 일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진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서류를 발견했다. USB에 저장된 회사 비리 증거들. 서연은 그 파일들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당신이 지키려던 이 회사, 제가 이어갈게요. 서연은 태준에게 제안했다. 아버님, 회사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떨까요? 비리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요. 태준은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주도해봐. 서연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했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점점 회사 문화가 바뀌어 갔다. 직원들은 서연의 진심을 느꼈고 협조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났다. 서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다. 태주는 서연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진이가 잘 골랐구나. 정임도 서연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어느 주말 가족은 함께 공원에 갔다. 태준과 정임, 미선, 서연과 아이들 모두가 함께 산책을 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다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행복해? 미선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미선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는 자격이 있어. 행복할 자격.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집에서 정임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많이 먹어, 서연아. 정임은 서연 앞에 음식을 계속 놓았다. 서연은 감사하며 먹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식사 후 태주는 우진의 영정 앞에 앉았다. 조용히 말했다. 우진아, 내가 지킨 사람들, 우리가 지킨다. 안심해라. 서연도 옆에 앉아 향을 피웠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우진이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 거야. 1년이 흘렀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찜질방을 전전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더 이상 리어카를 끄는 행상이 아니었다. 서연은 당당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킨 사람이었다. 아침 5시 서연은 여전히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리어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했다.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김밥을 말고 계란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다. 거실에서는 정임이 일어나 있었다. 예전처럼 며느리를 구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손주들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서연아, 내가 할게. 너는 회사 준비해. 서연은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정임은 서연 옆에서 함께 도시락을 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예전의 냉기 어린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정임은 서연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몰라봤을까? 아이들이 일어났다. 엄마 아침이야? 큰아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왔다. 서연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응, 일어났어? 씻고 와. 밥 먹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다. 동생도 뒤따라 일어났다.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다. 태준, 정임, 서연, 아이들. 미선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쳤다. 오늘도 태블릿 화면 너머로 미선이 보였다. 좋은 아침. 다들 잘 잤어? 누나,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들이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미선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다. 오늘 학교 잘 다녀와. 숙제 다 했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화면 너머의 딸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침 식사는 평온했다. 모두가 밥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회사 회의가 있다고 했고, 태주는 거래처 방문이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발표가 있다고 신나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발표할 건데 아빠 이야기 할 거예요. 큰아이가 말했다. 태주는 손주를 보며 물었다. 아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큰아이는 대답했다. 아빠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야기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 이야기 발표하래요. 서연은 아이를 보며 눈물이 글썽했다.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감사했다. 잘했어. 떳떳하게 발표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식사 후 서연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며 말했다. 오늘 발표 잘하고 학교 끝나면 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아이들은 엄마에게 안기며 말했다. 알았어, 엄마. 사랑해. 서연은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아이들은 당당했다. 더 이상 놀림받지 않았다. 아빠가 영웅이었고 엄마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 서연은 차에 타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갔다. 경영기획실 팀장 자리. 1년 만에 서연은 팀장으로 승진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직원들은 서연을 존경했다. 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확인해 볼게요. 서연은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오늘 회의는 중요했다. 새로운 투명성 정책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자리였다. 서연은 우진이 시작했던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 회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다. 태준도 참석했다. 서연은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은 새로운 내부 감사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비리를 방지하는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처음엔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태주는 서연을 따로 불렀다. 서연아, 오늘 발표 잘했어. 태주는 칭찬했다. 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진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연은 태준의 말에 뭉클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태준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서연아,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이 회사를 우진이가 꿈꿨던 회사로 만들어줘. 내가 할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서서히 물러날 거야. 너와 미선이가 회사를 이끌어가길 바래. 서연은 놀랐다. 회장님, 아직 일하실 수 있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늙었어.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 우진이를 잃고 나서 깨달았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서연은 태준의 말을 이해했다. 가족의 소중함. 서연도 그걸 절실히 느꼈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믿었다. 퇴근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정임과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왔어?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오늘 발표 어땠어? 큰아이는 신나게 대답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고요.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다시 모였다. 태주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정임은 반찬을 계속 올려주며 서연을 챙겼다. 식사 후 서연은 우진의 영정 앞에 앉았다.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회사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 제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서연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지키려던 것들, 제가 지키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태준도 영정 앞에 앉았다. 우진아, 내가 지킨 사람들, 우리가 지키고 있다. 서연이도 아이들도 다 잘 지내고 있어.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 자랑스럽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은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 이야기를 발표했다.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 나도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어.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가 달라졌어. 우리는 당신이 떠난 뒤에야 소중한 걸 깨달았어. 그게 슬프지만 동시에 감사해. 당신 덕분에 우리가 변할 수 있었으니까. 여보,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당신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잘 살 거야. 꼭 잘 살 거야. 그게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일기를 쓰고 나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저 별 중 하나가 당신일까? 지금 나를 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일찍 일어났다.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우고 출근 준비를 했다. 일상은 반복됐지만 이제는 행복한 반복이었다.
서연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회사에서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진을 기리는 장학재단 설립. 정직하게 살려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 태주는 서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진이가 좋아할 거야. 몇 달 뒤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지역 인사들. 서연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재단은 제 남편 우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정직하게 살려 했고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다. 이 재단이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제 남편처럼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연은 우진의 영정 앞에 섰다. 영정은 행사장 한쪽에 놓여 있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행사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아빠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가 지키려던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야.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도 커서 아빠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아빠의 아들이니까.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긴 여정이었다.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섰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연은 해냈다. 나는 해냈어. 우진아, 나는 해냈어.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우고 가족과 아침을 먹고 출근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서연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다. 회사에서 서연은 열심히 일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밤에는 우진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를 보고했다. 이렇게 일상은 계속됐다. 서연은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았다. 서연은 남편을 기억하며 동시에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일요일 가족은 함께 우진의 묘소를 찾았다. 태준, 정임, 미선, 서연, 아이들. 모두가 함께 묘소 앞에 섰다. 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아들아, 우리 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라. 태준이 말했다. 정임은 울면서 말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없어서 너무 보고 싶구나. 미선도 말했다. 오빠가 지키려던 것들 우리가 잘 지키고 있어. 자랑스러워해. 서연은 남편의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이들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우리 잘 지낼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우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가족은 한동안 묘소 앞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였다. 모두가 우진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게 우진이 바랐던 것이었다. 저녁 가족은 다시 함께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태준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정임이 이웃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대화. 하지만 소중한 대화. 서연은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게 행복이구나. 서연은 감사했다.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밤 서연은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은 당신 묘소에 갔어요. 모두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여보, 나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떠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시작.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당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잘 살 거예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이 지키려던 것들을 지키며.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남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잘 자요, 여보. 우리 내일 또 만나요. 꿈에서.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내일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연의 새로운 삶. 우진이 지켜준 삶. 가족이 함께하는 삶. 서연은 더 이상 바닥에 있지 않았다. 서연은 일어섰고 걸었고 달렸다. 그리고 이제는 날고 있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것이 서연의 이야기였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 사랑을 잃었지만 희망을 찾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킨 여자의 이야기.